들으실 수 없는 정치권의 깊은 내막, 지금부터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광고 보시고 잠시 후 돌아오겠습니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네, 최근 조세재정 정책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설왕설래들이 많이 있어서요. 오늘은 국회 기재위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님 모시고 조세 정책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구체적으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습니까? 예, 잘 지내셨습니까? 진짜 오랜만에 뵙습니다. 몇 달 만에 예, 출연하는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는 선거 이후에 처음 오시는 것 같은데요. 아닌가? 선거 이후 하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예, 그동안 저희가 여러 차례 요청을 드렸는데 공부하셔야 된다고. 예, 새로 맡은 상임이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아서 공부하셔야 된다 그래서 네, 지금 보니까 또 공부 자료를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습니다. 오늘 예, 오늘 요즘 뭐 현안인 뭐 검투세 관련 뭐 질문도 있어서 제가 관련되는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가지고 좀 가지고 왔습니다. 예, 의원님 흡사 지금 국회 상임위 현장에 제가 저 의원님하고 앉아서 의원님들이 상임위 현장에 막 자료 이만큼 쌓아놓고 막 찾아서 말씀들을 하시는데 하나하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것은 그 기재위 현안은 아닌데요. 너무 기가 막힌 현안이 있어서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봤습니다. 그분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카톡으로 명품백이 명품이거나 뭐 양주거나 뭐가 좀 좋은 거다 확인되면 면담 일정이 잡히고 뭐 평범한 티셔츠라든가 뭐 이런 거가 있으면 답이 없고 그리고 실제로 명품백만 가지고 이렇게 난리지만 그 전에 양주도 받았고 뭐 고급 스탠드도 받으셨고 그리고 또 화장품, 향수, 샤넬 뭐 등등등등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검찰에서는 이게 직무 관련성도 없고 하기 때문에 무혐의 결론을 내리겠다. 이 정도 되면 사실 국민들이 이게 말이 되느냐. 지금 다 저희 댓글창에서 난리가 나시긴 하셨지만 일단 검찰의 이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 법은 상식의 그 최소한이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일반 기본적인 뭐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검찰이 이렇게 지금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도 안 된다 이렇게 당연하게 생각을 하실 거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은 상식의 최소한인데 그 상식이 좀 무너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아니 예를 들어서 차규근 의원님의 사모님께서 만약에 명품백을 받았어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어떻게 했을까요? 제가 공무원으로 있을 때 그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수시로 청렴 교육을 합니다. 아, 수시로? 수시로 합니다. 그러면은 그게 뭐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아닌데. 분위기별로? 특히 뭐 고위 공무원단 같은 경우는 고공단. 필수적으로 그 교육을 이수하도록 그래서 집합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런 고위 공무원의 그 청렴이 중요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존재 이유가 바로 거기 있기 때문인 것이죠. 지금 벌어지고 있는 모습들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그 존재 이유를 스스로 몰각하고 스스로 그냥 문을 닫아야 되는 정도의 말을 들어도 뭐 과하지 않은 좀 그런 행태를 보여주고 있고 검찰 역시 그게 연이어서 노골적인 이 권력자 봐주기 한없이 권력자 앞에 작아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참 도무지 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려고 해도 국민권익위원회가 만들어진 역사적 배경이 있잖아요. 대한민국 하도 부정부패가 심각하고 막 뒷돈 없이는 살 수가 없잖아요. 어디 가려면 뭐 누구 공무원들을 얼마라도 줘야 일이. 그러니까 뭐 특히 이제 기초단체 차원에서 시군 단위에서 그런 일들이 횡행하고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공직자들이 청렴해야 된다고 해서 부패방지위원회 부패방지법 만들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발전해서 국민권익위원회 차원으로 이제 변화된 건데
이 조직은 절대로 사라져서는 안 됩니다. 국가 공무원들의 청렴을 담보하는 그렇습니다. 조직이기 때문에. 근데 이 조직에서 요새 황당무계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어서 정말 큰일인데 이원석 총장이 또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증거 판단과 법리 해석이 충실하게 이루어졌다. 네네. 수심위를 왜 하라는 겁니까? 그러면 증거 충실히 판단과- 이루어졌으면 수심위 소집을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요.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이상 논란이 남지 않도록 매듭 짚는 게 바람직하다. 이거 확실하게 문제 없는 일이라고 명토 박아서 종지부를 찍어라. 이런 제안인 건가요? 수심위까지 해서 했지만 이거 문제 없으니까 이제 국민 여러분 넘어가세요. 이런 겁니까? 뭐 그렇게 흘러갈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그 이원석 검찰총장 임기가 그 9월 15일 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 사이 지금 수사심의원이 그 소집 이게 위원들 네. 또 이 추리고 소집하고 네. 또 그 이후에 최종 결정을 하기까지 너무나 촉박한 시간이죠. 네. 이 뭐 과거의 사례 비춰보더라도 그냥 면피용 그냥 이런 묘식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닌가 예.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요새는 무슨 얘기를 하면 이게 지금 자꾸 화가 나가지고요. 화를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방송을 해야 되는데 지금 이게 좀 상식적으로 납득을 해보려고 해도 좀 이해가 안 된다. 그런데 공수처에 조국혁신당에서 이 관련 내용을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오동훈 공수처장이 알선 수재의 성립 여부에 대해서 검토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오동훈 처장의 이 발언에 비추어 본다면 공수처 조사에서는 검찰과 다른 결론이 나올 수도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예, 그리고 물론 뭐 법사위에서 원론적인 뭐 답변을 하신 걸로 보이긴 합니다만은 네네. 워낙 지금 검찰의 이런 결론이 네. 워낙 몰상식하고 이 터무니없는 것이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는 네. 이 국민들이 그 따가운 시선, 따가운 지금 그 비판을 아마 충분히 이게 염두에 두고 나름대로 뭐 이렇게 엄정하게 수사를 뭐 하려고 좀 뭐 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네. 좀 추정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예. 이제 공수처가 근데 워낙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과연 좀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근데 이 사건은 뭐 그리 복잡한 사건이 아닙니다. 예. 수사 입장에서 그렇게 복잡한 사건은 아니거든요. 이미 뭐 그 동영상 다 확보가 돼 있고 의지만 있으면은 충분히 뭐 큰 뭐 역량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사건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 권익위에서 카드뉴스 보셨죠? 네, 뭐 언론에 난 걸 봤습니다. 100만 원 정도는 직무 관련성 없을 때는 공직자한테 100만 원까지 선물해라. 추석 앞두고 요 카드뉴스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추석 때 선물로 100만 원 정도는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배우자나 가족들 경우에는 관계 없으니까 무한대 그냥 다 받아도 된다 이제.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원님? 그 내용 자체 막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권익위가 최근에 보여준 모습에 비춰봤을 때는 많은 오해를 살 수밖에 없는 권익위는 사실 아까도 잠깐 말이 나왔습니다만 청렴을 이 교육을 하고 청렴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기관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카드 뉴스는 오히려 약간 그 반대 측면에서 물론 그 자체가 그 자체가 이 부패 행위를 인정한다 그건 아니긴 합니다만은 최근에 사회적 맥락에 비추어 봤을 때는 권익위의 어떤 이런 카드 뉴스가 불필요한 많은 그 불필요한 오해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좀 그런 이게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게 국가기관이 저는 권위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도 그렇고 권익위도 그렇고 감사원도 그렇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 들어서서 스스로 권위를 이 국가 권력기관이 권위를 다른 누구도 아닌 그 자기들 스스로가 다 그걸 이게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이런 좀 정말 비상식적인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저희 프로그램 출연하시기 전에 단독을 하나 딱 내놓고 오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게 뉴스라 이것부터 여쭤봐야 되는데 제가 이 하도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좀 여쭤봤고요. 그 대통령실 경호처가 인건비로 연간 1,000억을 썼다. 10년 사이에 최대치다. 그리고 대통령 취임 첫 해보다 6.8%가 증가를 했고
앞으로 제2부속실이 생기면 더 늘어날 거다. 네네. 근데 어떻게 인건비가 1,000억이 넘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네. 그 대선 후보 당시 공약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수석 비서관 폐지, 민정수석실 폐지, 제2부속실 폐지, 네. 인원 30% 감축 네. 등 조직 슬림화하여 전략 조직으로 재편하겠다라 약속을 하셨어요. 네네. 지금 이런 공약과는 전혀 다른 네. 비대화, 이런 모습이 이제 그 나타나고 있는 게 확인이 된 것이죠. 예.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보면 2023년도에 네. 용산 대통령실하고 경호처 인건비 집행 내역이 1,007억 5,400만 원이네요. 그러면 2014년보다 51%가 늘어난 겁니까? 그렇죠. 2014년도가 665억이었거든요. 예. 작년에 1,700억 원이었으니까 예. 이 한 341억 원이 증가한 셈이죠. 예. 아니 근데 그 2014년이면 박근혜 정부 아닙니까? 그리고 뭐 물론 뭐 취임 시기 예. 윤석열 대통령 취임 시기 2022년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64억 7천만 원, 약 6.8% 증가한 걸로 확인됩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보면 인건비, 물건비, 이전 지출, 자산 취득 뭐 이런 운영 예산도 작년보다 더 늘었습니까? 그렇죠. 그거는 2023년 금방 말씀하신 그런 운영비가 예. 2,107억 원입니다. 와. 예. 근데 뭐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네네. 그 공무원들이지 않습니까? 네네네.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그 인건비는 노상 정해져 있는 네네네. 금액이고 여기에서 뭐 특별하게 뭐 경호처만 더 네네. 집행을 한다거나 대통령실만 더 집행한다거나 네네. 이건 좀 불가한 일 아닙니까? 근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 될까요? 어디에 썼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금액이 많이 늘어났다고 봐야 됩니까? 그래서 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라 네. 향후에 뭐 예산 결산 심의할 때 예.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없을까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의 뭐 방에서 네네. 대통령실 관계자들 불러서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왜 이렇게 돈을 많이 썼는지에 대해서 네네. 아마 좀 향후에 뭐 정무위하고 저희가 뭐 속한 기재위, 뭐 결산위원회에서 요 집중적으로 운영위에서도 야당 의원들이 예. 이렇게 뭐 파고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좀 뭐 논의 테이블 같은 게 있으십니까? 이제 요 부분들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네. 향후에 이제 가을 국감이나 이게 집중적으로 이렇게 파고들 것으로 저뿐만 아니라 네, 그러면 지금 보면 갑자기 그 안보 라인에 인사가 나서 그 국방부 장관으로 가셨지만 사실은 김용현 처장이 실세 처장이고 뭐 제2의 차지철이다 이제 이런 언론의 평가를 받는 분인데 평상시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김용현 차장한테 뭐 형님 한다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선배, 중앙고등학교 선후배 사이고 뭐 형님 이렇게 얼마나 가까우시겠어요? 근데 돈을 이렇게 많이 썼다. 근데 무슨 일에 쓴 거냐? 이거를 좀 밝혀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앞으로 국회가 그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이 자료 처음 딱 받으셨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좀 심정이 이렇게 물증으로 확인이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 계속 비대화해지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비대화라는 것은 용산 대통령실이 점점 커지고 있다. 자기들 뭐 처음에 뭐 공약했던 것과는 달리 뭔가 계속 이 다른 부분의 예산은 줄어드는 반면에 예컨대 뭐 해외 순방 예산 같은 게 무리하게 뭐 예비비로 뭐 끌어쓰고 이런 모습들 그 하나만 보더라도 자기 주위 자기 가까운 쪽 예산은 이게 좀 그 방만하게 이렇게 쓰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좀 그런 심정을 가졌는데 아니나 다를까 좀 그런 부분들이 1차적으로 확인이 된 거죠. 지금 전 국민들한테 25만 원 주는 것은 그렇게 반대를 하고 13조 때문에 뭐 물가 인상이 일어나서 인플레이션이 생기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25만 원씩 주는 거는 안 된다. 근데 최근에 이제 제가 뭐 취재해 보니까 야당 의원님들의 지역 사무실 있지 않습니까? 국내 왔다 갔다 하시던 분들이 문 벌컥 열고 들어오셔가지고 그 25만 원만 줘도 동네 시장이 상권이 좀 부활될 텐데 그거 왜 하나 민주당 못하냐.
그렇게 비판을 하신대요. 근데 그 예. 대통령이 거부하셔가지고 그 대통령이 거부해도 당신들이 말이야 능력을 발휘 이렇게 해서 야단을 많이 맞는다는 하여튼 그 시민들한테 지역 경제가 많이. 코로나 때보다 더 다들 어렵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예. 폐업도 많이 하고 예.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이 특히 좀 높은 편이지 않습니까? IMF 때문에 그렇습니다. IMF 때 예. 전부 쫓겨난 사람들이 예. 치킨집 내고 예. 다 이래가지고 사장님들 되시고 빚내서 또 하고 빚내서 또 하고 지금 이런 게 계속되고 그렇죠. 그 신자유주의 하에서 맞습니다. 노동시장의 뭐 예. 이중 구조화 예. 이런 걸로 예. 좀 자영업으로 많이 예, 이렇게 내몰렸었는데 맞습니다. 예. 그게 너무 힘들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대통령과 그 주변에 필요한 예산은 경비는 점점 늘어나고 있고 네네. 정말 들어가야 되는 민생 복지 예산은 줄어들고 네네네. 있고 이렇다고 한다면 누구를 위한 정권이냐? 그렇죠. 이번에 누구를 뭐, 위한 안보냐? 네네. 국민 안보냐? 예. 정부 안보, 대통령 네네네. 안보냐? 이 되게 중요한 포인트네요. 그렇죠. 예. 그 세제 개편안 좀 이따가 뭐 말씀을 예. 드리겠습니다만 예.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도 이 자산가 네. 위주의 어떤 이 화끈한 감세 내용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네. 나라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걱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개편안입니다. 네. 그 민생 얘기 조금만 더 여쭈고 그 다음에 이제 네. 세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네네. 저는 오늘 아침 의원님 혹시 경향신문 보셨습니까? 제가 아침 일찍부터 네. 계속 회의가 이어져가지고 많으셔가지고 예. 경향신문 일면에 그 시금치가 한 단에 3만 원? 시금치 한 단이요, 의원님. 네. 시금치 한 단. 예. 네, 한 단 하면요. 그 4인 가족이 한 끼 저녁 먹을 수 있는 양이거든요. 되게 작아요. 예. 한 단에 3만 원. 네네. 벌써 추석이 겁난다.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4kg 한 상자에 3주 사이에 6배로 뛰었다고 하고요. 네. 지금 역대급 더위 아닙니까? 예, 35도, 예, 40도 막 예, 이렇게 되면서 예. 지금 야채값이 계속 고공행진인데 예. 청양고추, 상추 이런 것들도 배 이상 올렸다는 거고요. 예. 그리고 기자가 직접 마포구의 한 식자재 마트를 간 모양입니다. 네네. 그랬더니 그 식자재 마트에 있는 시금치가 한 단에 12,000원. 네네. 이것도 재고라서 싼 거다. 한 단에 31,000원 꼴이라는 겁니다. 네. 경매가가 4kg 한 단에 10단인데요. 31만 원. 그러니까 시금치 4kg 한 상자에 31만 원이면 그러면 자영업자들 식당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여기 예. 점심시간에 이제 그 회사원들 상대로 하는 식당에서 네. 그러니까 이제 당분간 시금치 반찬은 안 나온다고 봐야 돼요. 못 합니다. 31만 원, 10단에 31만 원 주고 사와가지고 어떻게 그 반찬을 준비합니까? 그렇죠. 그 뽀빠이도 많이 힘들어지게 될 것 같습니다. 예. 뽀빠이도 많이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김밥도 또 올라야 돼요. 왜냐하면 시금치에 김밥이 들어가거든요. 김밥에 시금치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김밥도 올라가고요. 이 연쇄해서 모든 것들이 다 올해 추석에도 잡채에 시금치는 못 들어가야 된다고 봐야 됩니다. 또 부추 넣어야 돼요. 부추. 매년 저희는 추석 때 시금치 대신에 부추를 넣는 부추 잡채를 해야 된다. 살겠습니까, 의원님? 이게 물가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런 그 현상이 생기는 건데요. 네. 그 세수 결손이 작년에 이제 56조 원이었고 네. 올 6월 달 같은 경우도 작년보다 10조 원 덜 들어오는 상황에서도 좀 늘어난 세수가 있습니다. 네.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가 네. 늘었어요? 왜 늘었느냐? 네. 이 물가 관리를 못한 어떤 이 정책 네. 실패 때문에 네. 결과적으로 부가가치세는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예. 초부자 감세의 그 결과가 예. 그리고 무능한 어떤 정치의 예. 결과가 서민들에게는 더 힘들게 다가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의원님 쪽파 한 단에도 14,000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주부들이 장을 보기가 예, 겁나요. 예, 예, 시장 가기가 예. 겁나는 겁니다. 그런데 24만 원 주지도 않고 네, 어떻게 네. 살라는 건지 정말 어려운 분들은 더 어렵다. 네, 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저희 유튜브 창에도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물가 문제에 대해서 동네 마트 시금치 한 팩 약 반단 정도인데요. 7,000원입니다. 욕 나와요. 이제 이런 글들 이렇게 다 올라오고 있습니다. 밖에서 외식 못 합니다. 냉면 한 그릇 가격이 10,000원이 넘어가요. 14,000원입니다. 여의도는.
그러니까 먹을 수가 없고 살 수가 없다. 네. 이 와중에 이제 세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지금 정치권에서 종부세, 상속세, 증여세, 금투세 이 세법 개정 논의가 지금 치열한데 의원님께서는 혁신당의 조세개혁 TF 단장 맡고 계십니다. 네. 앞서도 말씀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기조는 부자 감세다. 이렇게 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민주당도 지금 아직 결론을 정확하게 내지는 않는데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와 또 진성준 정책위 의장의 노선이 살짝 달라가지고 이걸 어떻게 조율할지 모르겠는데 일단 조국혁신당에서는 지금 제기되는 여러 가지 세금 문제들에 대해서 네. 어떻게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세제 개편안 관련해서는 먼저 네네네.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현 상황이 어떤가에 대한 부분부터 저희가 먼저 이해를 하고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뭐냐니까 세수가 네. 많이 그치고 있다. 아주 호황이다. 그러면 어떤 세제 개편에 대해서 좀 기존에 뭐 불합리한 뭐 이게 세제 관련해 가지고 좀 약간 뭐 감세를 좀 한다든지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겠지만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 56조의 세수 펑크가 났고 결손이 네. 났고 올해도 6월 기준으로 작년보다 10조 원이 덜 그치고 있단 말이죠. 네네네. 그리고 이 정부 들어서서 법인세의 감세 정책을 많이 펼쳤는데 그 법인세 감세했던 이 후폭풍이 네. 계속 이제 그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 부족은 올해는 작년보다 더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이 책임 있는 정부라면은 네. 이 특히 재정 건전성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 맞습니다. 정부는 예. 그렇다면은 이 부족인 세수를 어떻게 그러면 확보할 건지. 확보하고 조세 중립성을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예. 그런 어떤 고민과 그런 그 부분에 대안을 좀 제시를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보면은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은 찾아볼 수가 없고 단지 기업 활성화를 위한 어떤 이 세제 개편, 어떤 투자 이게 법인세나 이런 걸 이제 자산가의 어떤 이 자산을 이제 세금을 좀 낮춰주면은 네네. 이 사람들이 그 낙수 효과라고 하죠. 예, 예. 그게 이제 그 이론에 근거해서 투자를 네. 더 많이 하고 더 뭐 고용을 많이 창출을 많이 하고 뭐 이런 어떤 전제하에서 이 세제 개편이 이게 돼 있다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낙수 효과 자체가 네. OECD와 IMF는 이미 2015년 뭐 전후로 그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 더 이상 그 낙수 효과는 신자유주의의 그 논리로서 네.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유효하지 않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예. 2014년인가 한국에 네. 오셔서 한 얘기가 이거였어요. 예. 교황님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낙수 효과 이제 더 이상 효과 없다. 그 저는 낙장 불입이라는 낙장불입이다. 말을 좀 쓰는데요. 예. 낙수 효과는 예. 장기적으로 살펴봤는데도 예. 불입, 입증이 되지 않는다. 낙장 불입이다. 네. 더 이상 낙수 효과 예하지 마라. 예. 라고 말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런데 근본적으로 세제 개편안의 철학이 예. 여전히 그 이 사망 선고를 받은 낙수 효과에 근거해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이 많은 전문가들은 분수 효과, 네, 그렇습니다. 어떤 민생 지원금이나 이런 걸 맞습니다. 통해 가지고 예. 저소득층 국민들이 네. 더 많은 소비를 한다는 네,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걸로 내수 경기가 예. 이게 활성화되고 진작되고 코로나 때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재난지원금으로. 예. 예, 실질적으로 그게 그 KDI 연구를 통해서 네네네네.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분수 예. 효과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여전히 철진한 낙수 효과에 기대어서 네네. 돈 많은 사람들, 네네. 부자들, 네. 기업들, 예. 좋게 해주는 그렇습니다. 방식으로 세제를 가려고 하는 것이다. 네네네. 이거는 조국혁신당 입장에서는 찬성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의석이 12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부에선 좀 치열하게 논쟁을 하고 민주당을 설득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역할을 뭐 사투리를 쓰자면은 예. 단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의원님은 참 제가 지금 계속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 죄송합니다. 조금 새끼를 새겠습니다. 어제 얼굴을 뵈면서 계속 하고 있는데 자꾸 이용렬 선생님. 예, 개그맨 이용렬 씨하고 너무 닮지 않으셨어요? 예, 저는 그렇게 보는데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우리 조국혁신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되었는데요. 네. 대구시당 그 부위원장 김동식 부위원장이 계십니다. 예. 제가 이 부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저보다 이용들도 닮았어요.
아니 왜 이렇게 이용렬 선생님 한번 모셔야 되겠네. 예. 김미화 언니하고 예, 이렇게 예. 해서 저희가 한번 모시고 한번 방송을 할 수 있도록 예, 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댓글에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글을 올려주고 계시는데요. 미나리 한 단에 9,900원, 쪽파는 한 달에 18,000원. 그랬더니 어떤 분은 15,000원 하는 데도 있어요. 이렇게 올려주시고 계시고요. 지금 민생 물가가 너무 힘들다. 부추 한 단도 6,000원이 넘습니다. 배추 한 포기는 12,000원. 인천 부평시장에서 예, 그렇게 판다고 지금 의견을 올려주시고 계시고요. 지금 그 돼지고기, 닭고기도 계속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요. 콩나물, 두부 말고는 살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 서민들 진짜 너무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 와중에 부자 감세 왜 해주나요? 이런 의견들을 사실은 정치권이 받아서 민생 문제를 좀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예, 이 와중에 또 의원님 이홍렬 씨하고 코가 많이 닮았다. 이런 댓글도 올려주고 계십니다. 예, 지금 물가 상승도 월급 상승은 고사하고 임금 체불 너무 많이 늘어난다. 상반기에만 1조가 넘는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중요한 포인트는 부자들은 어떻게든 살지 네, 않겠습니까? 예. 그 뭐 25만 원 왜 주냐 부자들한테 이런 논리하고 비슷한데, 그러면 좀 없는 사람들 좀 중하위층에 대해서는 네네. 조금 더 두텁게 지원하는 네네. 그런 방안들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지금 전혀 없는 상황인데요. 일단 뭐 강론상으로는 세제 개편안에 그런 부분들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만 크게 봤을 때는 예. 특히 뭐 상속세, 금투세나 네. 이번에 뭐 종부세는 정부 여당에서 약간 연막을 피웠습니다만은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진 않았습니다. 종부세는 안 넣었습니까? 왜냐하면 자기들이 보더라도 뭐 그 부분은 많이 이 종부세가 종이 호랑이가 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예를 들어서 이 최근에 인사청문을 해서 이제 취임하신 그 국세청장이 계신데, 네, 고광현? 아닙니다. 이제 다른 국세청장.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촌동에 이제 가지고 계신 그 아파트가 시세가 한 37억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공시지가 여러 가지 이렇게 계산해서 하면은 실제로 작년에 이제 납부한 종부세가 25만 5천 원 정도로 갑니다. 근데 이제 25만 5천. 250, 2,500, 250도 아닌 25만 5천 원입니다. 시세 37억 이제 공제되고 공정시장 가격 뭐 이게 비율 곱해지고 또 뭐 부부 1인당 이제 공제받고 이 장기보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작년에 그 중고 자동차세 25만 9천 원 낮은 25만 5천 원을 내신 걸로 지난번 이제 기재위 상임위에서 이제 그게 확인이 됐습니다. 본인도 인정을 하셨고요. 그런데 제 지인이 미국에 살다가 오신 분이 있는데 그 한국에서 이제 부동산 종부세에 대해서 막 많은 어떤 이런 이야기 이루어지는 걸 보고는 약간 붕괴를 하면서 자기 사례를 저한테 보여주시는데 그 캘리포니아 주에 살고 있었는데 시세가 40억짜리 이제 주택이더라고요. 작년에 낸 그 보유세가 4,400만 원입니다. 보유세가 미국은 미국은 보유세가 4,400만 원인데 우리는 37억짜리 아파트에 사는데 25만 원. 그만큼 이제 종부세가 1가구 1주택 또 장기 보유 공제 뭐 여러 가지 이런 게 많이 도입되다 보니까 특히나 윤석열 정부 들어서서는 저 그 기준도 과세 기준 표준도 낮췄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막 올라갔을 때 그때와는 달리 부담이 많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주목하지 않고 과거의 어떤 뭐 종부세 뭔가 여전히 뭐 많이 부담이 되는 그런 인식하에서 이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좀 이제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정부도 그걸 알기 때문에 또 종부세가 그 100% 지금 지방 교부세로 가서 지방 재정에 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감안해서 이번에 정부가 종부세는 세제 개편안에 전혀 포함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대신 뭐 상속세나 뭐 이렇게 지금 뭐 상속세, 금투세가 좀 중요한 현안이 되고 있고 지금 누굽니까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에는 금투세 폐지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금투세 관련해서도 여러 이제 논의가 있는데 이번 국회에서 어떻게 될 걸로 전망하십니까? 먼저 뭐 지금 뭐
국힘하고 민주당 네. 사이에 어떤 금두세 논란만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사실 네. 저희 조국 혁신당도 네. 여기에 대한 입장을 네. 냈습니다. 지난주 월요일인가요? 그 예. 제가 기자회견을 해서 네. 상당히 긴 분량의 이 금두세 관련되는 내용을 갖다가 제가 발표를 했고 네네. 그래서 요지는 예. 10월 국감 들어가고 세제 개편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전에 네네. 9월 중에 결론을 내자. 국회에서 특위를 설치를 해서 네네. 왜냐하니까 정권사 같은 경우는 이미 이 금두세가 아직 도입이 안 된 걸로 이제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이미 도입은 돼 있는 상태입니다. 2020년 연말에 법이 통과가 됐고요. 네네. 그런데 유예 이제 부처로 유예 돼가지고 이제 시행이 이제 내년 1월로 예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네. 지금 사실 아무것도 안 하면 그냥 시행이 되는 겁니다. 네. 근데 제가 이 기재에 와서 네. 관련되는 자료를 이렇게 쭉 한번 보다 보니까 네. 이 투자자들이 우려하는 부분, 반발하는 부분 일부가 이제 일리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네. 원천 징수 부분입니다. 원천 징수. 예, 그 과세관청의 편의상으로 이제 원천 징수 제도를 법에 넣어놨는데 네. 이게 좀 부담이 될 수 있죠. 부담이 아니라 이제 복리 투자 기회를 이제 빼앗는 거죠. 예, 자기가 이제 처음에는 투자해서 뭐 1,100이 됐으면 그걸로 한 번 더 투자하고 냈던 이게 기대가 있죠. 기대감이 있지 않습니까? 기대. 근데 그걸로 이제 원천 징수 반기로 이렇게 예를 들어 세울 만큼 이제 원천 징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시 정산 이런 구조가 되다 보니까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하게 불만일 수밖에 없죠. 물론 이제 원천 징수가 아닌 확정 신고를 하면 투자자들이 불편한 점도 있습니다. 네. 자기들 알아서 또 신고 안 하면 또 뭐 불성실 가산세 같은 거 부담도 하기 때문에 그런데 불구하고 투자자들이 원하는 게 그거라면은 또 그런 식으로 바뀌면 아마 정권사나 이런 데서 우리 정권사로 오시면은 저희가 확정 신고 대리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상품들이 아마 경쟁적으로 나올 겁니다. 저는 그래서 또 원천 징수 부분을 이게 법을 빨리 개정을 해서 이 그 확정 신고제도 바꾸고 또 일본 같은 경우는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예. 본인이 이제 계좌 하나를 해서 원천 징수로 선택할 수도 있고 확정 신고를 할 수도 있는 그런 병행하는 부분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럼 양자 간에 어떤 가능성이 더 높은 겁니까? 지금 민주당 일각에서도 원천 징수 부분이 투자자들 원천 징수에 의해서 투자자들 반발하는 게 있어서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좀 있으신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뭐 국힘은 뭐 완전 유예인지 폐지인지는 아직 잘 모르겠는데 기재위원들 국민의힘 기재위원들은 대체로 좀 많이 만나보셨을 텐데 어떤 입장이세요? 잘 뵙지는 못합니다. 자주 이제 기재위 열리지는 않고 이제 내일 결산 위한 기재위가 열리긴 한데요. 그래서 저는 이 원천 징수 부분은 예컨대 원천 징수 때문에 발생되는 몇 가지 또 불만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천 징수를 확정 신고로 바꾸면은 뭐 통장을 계좌를 하나를 신고를 해야 되는데 이런 여러 가지들이 같이 해결이 됩니다. 그게 이제 투자자들이 가장 큰 그 불만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거 하나 하고 그 외에 이제 건강보험료 부분 이제 또 소득으로 이렇게 잡히니까 건강보험료 올라가는 게 아니냐. 또 하나가 이제 인적공제 그 100만 원 이상 이게 소득이 발생하면 인적공제에서 또 빠지니까 요 후자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자기 아버님이 어떤 수의로 근무를 하면서 뭐 100만 이상 소득을 얻으면 당연하게 그 빠지는 구조인데 그와 비교했을 때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서 하는 이게 그러면 예외를 인정해주면 이게 형평성에 반하지 않냐라는 어떤 부분도 있긴 한데 그런 불구하고 이 금투세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제도의 어떤 초기 정착 안정적인 연착륙을 위해서는 요 기본 공제 요 부분은 종전처럼 계속 그냥 인정해 주는 걸로 하는 거는 저는 그는 여야가 얼마든지 합의해서 이 결론을 내릴 수가 있지 않나 싶고요. 건강보험료 부분은 제가 지난번에 국세청장 상대로 질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양도소득은 그 가산되는 게 아니라고 국세청장이 확인해 줬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도 원천징수 문제도 있지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뭐 이제 대통령도 그래 나서서 뭐 기업들의 밸류업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상속세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저런다고 재벌들 가족들 뭐 세금 깎아준다고 해서 뭐 기업이 밸류업이 되냐 뭐 이제 이런 이제 비판 논란도 있었는데 동시에 주주이익 침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상법 개정안 이런 것들도 좀 투자 환경을 좋게 만드는 그런 차원에서 이런 상법 개정안도 좀 통과가 돼야 된다 이런 주장도 있던데 그런 것도 같이 세트로
그렇습니다.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민주당 오기형 의원과 함께 한 2, 3주 전에 그런 어떤 기업 지배 구조 개선 소수 주주의 개미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그렇죠. 그 상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고요. 그와 별도로 지금 이 기업 지배 구조 개선을 위한 법안들을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는 이런 어떤 후진적인 기업 지배 구조 때문에 생기는 맞습니다. 것이지 세금이 과세된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이미 미국이나 OECD의 상당 국가에서 이런 금투세와 같은 형태의 양도소득세를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까 어떤 분 보니까요. 댓글에 캐나다에서는 12억짜리 집에 저 재산세가 보유세겠죠. 보유세가 660만 원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 상속세가 명목 상속세가 다른 나라들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의 세제만 가지고 비교할 게 아니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국민 부담률을 했을 때는 그 나라의 소비세나 어떤 보유세, 상속세를 다 통틀어서 봐야 되는 것이지. 지금 이제 그 정부 여당은 상속세 개편을 조정하면서 그 하나만 딱 동떨어지게 내 가지고 이제 상속세가 우리나라가 높다, 낮춰야 된다 이 주장만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 보유세나 이런 부분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보유세가 이게 아까 부동산 보유 낮은 부분들 이런 걸 갖다 종합적으로 같이 봐야 된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 혹시 조선일보 보셨습니까? 조선일보에 야당이 그 감세 비판을 하면서 실제로는 감세 법안을 더 냈다. 국세 관세 개정안 148건 가운데 55.9%인 142건이 그 상속세 공제 금액을 높여서 세금 부담을 줄이거나 또 법인세 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냈는데 51.4% 73건을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냈고 44.4%를 국민의힘 63건을 냈다. 실제로 법인세법 개정안, 상속세율 개정안, 증여세법 개정안에서 조국혁신당하고 민주당이 법인세율을 낮추는 법안을 냈습니까? 저는 그런 법안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저희 조국혁신당에서는 제가 기재위이기 때문에 제가 모르게 다른 분들이 서명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없고요. 봐야 되겠죠. 그 부분은 제가 왜 조선일보가 그런 주장을 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조선일보가 그래서 사실은 뭐 정부가 감세한다고 비판하면서 실제로 감세 법안을 야당이 더 냈다. 이제 이런 주장을 한 건데요. 이게 실제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구체적으로 좀 한번 집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쨌든 지금 보면 사실 금투세 같은 경우도 1,400만 개미 투자자들이 나도 언젠가는 1년에 5천만 원 또는 1억 원의 그 소득을 그런 심리도 있으신 것 같고요. 그것도 그거지만 이제 저는 금투세가 뭐 부자 증세다, 뭐 부자들만 1%였던 초부자들만 해당되는 세금이다라는 접근법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니까 뭐 실제로 적용되는 뭐 수치상으로는 1%가 맞긴 맞습니다. 14만 명 정도가 근데 투자자들이 우려하시는 분들은 이유는 혹시라도 이 어떤 자산가들이 이런 어떤 세금 도입으로 우리 뭐 국장이라고 하죠. 이게 떠나지 않을까. 그 떠나면은 상대적으로 이 자본시장 위축이 되고 그러면 그 여파가 내한테 미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저는 더 크다고 보고 이런 부분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우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관련해서 반대하시는 분들 논리를 보면 외국의 사례를 많이 듭니다. 대만하고 뭐 일본 사례를 드시는데 제가 그래서 오늘 그 대만 사례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요 편데 저 카메라 좀 당겨주실 수 있나요? 의원님께서 가지고 오신 마이크 때문에 그쪽으로 보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만은 이제 1988년 9월 24일에 요때가 이제 그 금투세 같은 그 양도소득세를 잠깐만 제가 거꾸로 봐가지고 그렇죠. 요때가 이제 88년 9월 24일에 금투세를 도입한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하니까 쭉 하락은 했죠. 근데 3개월 후에 요 밑에까지 갔다가 실제로 이제 89년 1월에 시행됐을 때도 올라갑니다.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그리고는 90년 1년 후에 폐지합니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 세금 때문에 이게 주가가 내려간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금투세가 폐지하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금투세 폐지하면 주가가 내려갑니다. 급락하네요. 엄청나게 떨어지는데요.
와. 이런 어떤 이게 팩트거든요. 네. 근데 대만은 또 무슨 금융실명제가 안 됐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근본적으로 대만은 네. 88년 9월 24일 발표하기 전에 한 2년 반 정도 동안에 주가가 1000에서 거의 만으로 뛰었습니다. 너무 과도하게 과열되어 있었던 거죠. 대만 정부에서는 뭔가 이게 그대로 뒀다가 큰 문제다라고 약간 충격요법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고요. 또 이게 3개월 전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시장에. 근데 우리나라는 법안만 가지고 봤을 때는 2020년도에 여야 합의로 도입을 했고요. 그때 여야 합의로 도입할 때 네. 국회 재석 의원 수가 274명인데 네. 찬성이 236명, 반대가 24명, 기권이 1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2번 유예가 됐죠. 대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다른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지금 정권사들은 내년 1월 1일 도입을 예정으로 시스템을 많이 구축을 했습니다. 이미 수백억이 들었어요. 만일에 이게 안 되면은 수백억 날아가는 겁니다. 이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그리고 2020년도에 이 법안은 물론 2019년도에 그 민주당의 최운열 의원께서 먼저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요게 이제 그 최운열 의원 법안이고 네네네. 또 지금 저 국힘의 원내대표 하시는 추경호 의원께서 추경호 의원도 냈네요. 원내대표께서 발의 더 이게 먼저 냈네요. 아닙니다. 먼저는 이제 최운열 의원 이분이 이제 내고. 한국 정권학회 11월. 회장하시고 이 약간 좀 금융 전문가입니다. 또 이제 그 뒤에 기재부 차관 출신이 추경호 지금 저 국힘 원내대표께서도 이 법안을 발의하셨어요.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들 제가 쭉 한번 다 토론을 봤는데 이 정권 거래세가 이제 단계적으로 인하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금투세 도입과 무관한 거다라는 주장을 하시길래 제가 하도 답답해서 이걸 가져와 봤어요. 이 그 추경호 법안 요 보시면은 주 의원께서 이제 이게 그 금투세 도입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를 하시면서 정권거래세법 폐지 법률안, 농어촌 특별세 일부 개정 법률안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연기 데이터 확실히 나와 있고요. 추경호 대표가 자기가 낸 법안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최운열 본 똑같이 이제 되게 문제니까 정권거래세 인하는 금투세, 주식, 양도세 과세가 소득 원칙에 세금 있는 곳에 과세가 있다라는 그 원칙에 부합되기 때문에 이걸 도입을 한데 이게 정권거래세 이게 두 개를 하면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니 이걸 도입을 전제로 단계적으로 인하를 해온 거죠. 그래서 내년 1월 1일 되면은 그 농어촌 특별세 0.15 빼고는 순수한 이게 정권거래세는 0이 됩니다. 그러면 이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래세는 폐지하고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을 그래서 소득세를 부과하자 이런 조세 형평의 그 대원칙에 따라서 이걸 바꾼 건데 이 기조를 바꾼 거고 따라서 시장에서도 증권사마다 전부 시스템을 준비해서 수백억을 들여서 구축했는데 야 이것도 유예야. 언제 할지 몰라. 이게 과연 맞는 거냐. 그리고 이거 폐지해.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럼 다시 거래세를 부활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국힘에 묻고 싶어요. 이게 금투세 폐지가 유예하면은 이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정권거래세 인하해서 세수가 많이 이게 줄어들었는데 폐지하면 정권거래세를 갖다가 다시 원상 복구를 한다든지 세수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그게 여당 아닙니까? 정부 아닙니까? 이 뭐 하자는 겁니까? 진짜 이거 너무 좀 화가 나요. 아니 저 추경호 원내대표께서도 정치인이 이 생각이 바뀔 수는 있다고 봅니다. 바뀔 수도 근데 있죠. 바뀌면 왜 바뀌었는지 그 이유를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그냥 생각이 달라졌다. 이게 너무 무책임한 거 아닙니까? 이게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이 정부 여당의 원내대표를 할 수 있는 말입니까? 너무 화가 나요. 그러니까요. 댓글에 차기근 의원님 설명 너무 잘해주시네요. 그리고 이게 어려운 일을 얘기. 두꺼운 게 저기 추경 2020년도에 이 금투세 내용이 포함된 이 소득세법 개정안 통과될 때 그 국회 이제 기재위 전문위원이 그 검토 보고서를 쓰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금투세 부분만 이 정도입니다. 세상에. 이렇게 두꺼워요. 이게 좀 두껍니다. 이게 지금 제가 보기에 이게 뭔가 100페이지 정도. 그만큼 이 금투세에 대한 부분은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2013년도 MB 정부 때부터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를 했고요. 이게 예전보다 오래된 이게 진영 논리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엉뚱하게 정치 진영 논리로 번졌는데 우리 사회가 저는 좀 차분하게 이 금투세 장단점 그리고 손익통산이 되는 이게
있음으로써 네. 위험 투자를 갖다가 위험 투자를 좀 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장점이 있다는 거거든요. 미국이나 일본이나 왜 그 자본소득세 이 금투세를 도입했는지 그 배경을 맥락이 있지 보면은 않습니까? 예. 이 손익통산이 네.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위험 투자를 회피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죠. 네, 네. 지금은 A 펀드, B 펀드, A 펀드 2천만 원 이득 나고 네. B 펀드 5천만 원 손해 났어요. 예. 이 손해가 제 입장에서는 이게 네. 상품별 지금 과세고 네. 과세기 때문에 5천만 원 손해 전체 제 입장에서 마이너스 3천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2천만 원 과세를 해요. 대주주 이게 지금도 여전히 네. 대주주 같은 경우는 양도소 과세를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 금투세는 예. 그래 마이너스 플러스, 3천이 되고 예. 또 마이너스 3천이 또 5년 동안 이월을 해줘요. 예. 이 5년 기간 이월 공제하는 기간도 반대하는 분들이 미국은 무기한이다라고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런데 일본은 3년이고요. 대만은 대만은 대상이 아니고. 아직 이제 도입이 안 돼 있어요. 네, 여러 가지 예. 그런 문제점들 예, 때문에. 예. 그리고 미국은 예. 손실 이월할 때 예. 한도가 부부 예. 합산 3,000달러예요. 3,000불. 예. 우리나라 뭐 이게 대략 한 300만 원이 예. 뭐 쉽게 예. 실천할 수 예, 있는데 예. 우리는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엄청 높은 그러면 거잖아요. 2월 공제 기간을 이제 논의할 때는 예. 우리 기본 공제 금액 얼마 정도 같이 이제 봐가지고 예. 그 고민 이제 접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반대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미국의 2월 공제 상한이 3,000달러라는 부분은 이야기를 안 해요. 그냥 무기한이야. 네, 우리도 그것만. 무기한 해줘야 돼. 이것만 강조하시는 게 저는 좀 아쉽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 취재 편의점 같은 매체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내용을 차규근 의원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국민들이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초기에 금투세 폐지와 관련해서도 이제 이재명 대표가 유예안을 발표했을 때 개미 투자자들의 이익에 따라서 이걸 유예해야 된다 막 이러다가 여러 가지 토론을 거치면서 더 이상 유예는 안 되고 다만 이 5천만 원에서 1억 정도로 그 금액을 상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집단지성이 모아지고 있는 이런 근데 그 상황인데 1억 상향은 저는 네, 그건 어떻게 저는 조금 이제 문제라고 보세요.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니까 네. 2019년도에 원래 정부 내부에서 검토할 때는 네. 250만 원이었습니다. 어쩌면은 제 추측컨대는 아까 미국의 네. 2월 공제 상한이 3,000달러지 않습니까? 아마 비슷하게 맞추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네. 그러면 제 추측입니다. 네. 그런데 2020년도에 정부가 6월 25일에 그 세제 개편안 발표할 때는 네. 2천만 원으로 했습니다. 예. 어느 정도 외국의 사례들도 좀 약간 감안해서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좀 이 새로 도입되는 세금에 대한 좀 불만이 많이 쏟아졌죠. 네네. 그래서 정부가 7월 22일에 한 달 후쯤에 5천만 원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두 가지 조치를 더합니다. 정권거래세 인하 시기를 1년 땡겨요. 그리고 금투세 도입 시기는 1년 늦췄습니다. 예. 그리고 펀드 같은 경우도 2020년 6월 25일에는 그 기본 공제금이 없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좀 막 비판이 제기되니까 예. 7월 22일에 발표했던 250만 원을 인정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이 예. 정부도 예. 그 어떤 개미 투자자들 주식시장에 미치는 여파를 정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진행을 해왔던 거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7월 22일 그 직후에 언론 기사가 예. 제목이 뭐냐? 예. 종합개미가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동학개미가 이겼다. 예. 지금은 과거의 그 기억은 모두 다 잊어버리시고 어떻게든 이 새로 도입되는 세제에 대한 어떤 네. 불만을 가지신 분들이 여전히 목소리를 좀 크게 높이고 있는 네, 지금 네. 같은데 좀 한번 저희가 지금까지 도입돼 이 지금까지 경과를 한번 차분하게 국회에서 그래서는 그러니까. 기재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찬성하시는 분, 뭐 반대하시는 분, 전문가들 토론하면서, 불러가지고 예. 거기서 한번 뭐 생중계로 한번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하고 한동훈 대표만 생중계하는 게 아니라 오늘 아까 조국 혁신당도 속보 있습니다. 예. 네, 조국 혁신당도 예, 있습니다. 예. 예, 빼지 마십시오. 예. 그리고 아까 속보 나오는 거 보니까 한동훈 대표가 당대표 회담 공개가 전제 조건은 아니다. 빠른 시일 안에 하자. 그러니까 이것은 한 발 물러난 것 같습니다. 근데 못지않게 기재위 차원에서도 여야 찬성 반대 그리고 어떻게 세제 개편을 하는 게 좋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생방송 토론을 한번 해보자. 네네. 그리고 예. 국민들이 어떻게 판단하는지 한번 네네. 들어보자. 예. 이런 말씀 주신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말을 좀 많이 하는데 네, 좋습니다. 그 저기 여기 네. 그 2020년 국회 그 저 기재위 전문위원 네. 보고서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본화 효과와 이제 동결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니까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네. 금융투자세의 도입은 자본화 효과와 동결 효과를 유발하여 주가 및 거래량에 영향을 미치는데 가격을 낮추는 자본화 효과는 자본 이득 세율의 변화 이전에 가격을 높이는 동결 효과는 변화 이후에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무슨 말이냐 하니까 시행되기 전에 네. 미리 선반영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뭐 그리고 막상 시행된 이후에는 크게 예, 어차피 주식은 미래 가치가 그렇죠. 선반영되는 거죠. 예, 아까 예, 대만 사례에서 알 맞아요. 수 있듯이 예, 예. 실제로 시행됐을 때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똑같은 그런 거기 좀 이런 때문에 부분을 냉정하게 한번 우리가 판단해 볼 필요가 예, 예, 있겠다라는 예, 말씀 예, 주셨습니다. 예, 예. 아유, 지금 53분이라서 또 여쭤볼 게 있는데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기존 3.5%로 역대 최장 기간인 1년 7개월간 이제 유지를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예. 금리를 어떻게 할 거냐. 네네. 예. 이 지금 동결한 것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대통령실이 네네. 아쉬움이 있다. 예, 예. 이 반대한다는 입장을 그래서 뭐 우회적으로 언론 보도에는 뭐 열석 그 발언권까지 행사할 수도 있다 그런 보도까지 나오는 상당히 저는 부적절한 예. 예, 그런 한국은의 독립성을 해치는 예, 중앙은행 독립성 해쳤다라는 비판이 많이 나오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한국은행 총재의 말씀은 정부가 이 가계 대출이나 이런 정책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네. 완곡하게 예. 그렇게 인정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요. 예, 예. 그 지금 더 큰 문제는 지난 2분기 가계 빚이 1,896조 2천억 역대 네, 네. 최대 규모라고 하고요. 네, 네. 그 다음에 국가도 빚이 많습니다. 예. 국가도 1,145조 9천억. 네. 합쳐서 3,000조가 넘었다. 네, 이제 네.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서 네, 일제히 네. 이제 이 예. 문제를 보도하고 있고 올해 세수도 23조 펑크가 네, 네. 날 걸로 부족하다 이런 예, 예측이 나오는데 예, 예. 도대체 재정 운용을 어떻게 하는 거냐,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 거냐. 저는 전 정권 탓만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 기사에서 약간 의문이 제기되는 것이 네. 정부와 가계 빚 하나로 묶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정부의 그 빚은 네. OECD 평균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낮은 수준입니다. 예? 그리고 정부의 역할이 뭔가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정부는 빚을 지는 걸 이렇게 두려워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문제는 과계 이제 빚이 가계 부채인 거죠. 부채, 예. 가계 부채가 이 심각해지면 내수가 네. 아무래도 이게 호주머니 사정이 어려우면 예. 뭐 삼겹살 한번 뭐 사물 더 미루고 하는 예.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 가계 빚이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부가 금감원이 또 관치 금융으로 이렇게 많이 개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부작용도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예, 예. 근데 지금 물가가 계속 오르고 또 서울 집값이 오르면서 빚내서 또 집을 사고 지방에서 올라와서 서울에 있는 집을 지금이라도 사야지 안 사면 못 산다. 저는 너무나 이 아이러니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그렇게 지방에서 돈 싸들고 서울로 아파트를 사기 위해서 올라오는 그 정책의 이름이 뭐냐니까 저출산 대책의 일환입니다. 네. 저출산 대책 일환으로 신혼부부 특례 뭐 보금자리, 네. DSR 예외 뭐 이렇게 그걸 적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하게 막 돈 사들고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근데 돈 사들고 올라오는 수도권 심화 현상 때문에 수도권 젊은이들은 더 집을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고요. 네. 지방은 공동화되고 네. 일자리가 없어지고 맞습니다. 내수는 얼어붙고 예. 이 엉뚱한데 이 잘못된 정책 때문에 예. 저출산이 더 유발되고 있는 거, 초래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의사 증원한다고 2,000명 늘리겠다라고 했지만 예. 결국 지금 6개월 뒤에 대한민국의 상황은 국시 보는 사람이 없어서 내년에 의사가 한 명도 안 나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그 나라가 진짜 이거 예. 거들라고 예. 정말 향후에 그게 집권하는 정부가 진보 정부든 보수 정부든 네. 정말 힘들 수 있다 생각합니다. 이거 수습하느라. 옛날에 그 MB 때 감세 해가지고 예, 예. 결국에는 박근혜 정부도 감세 못하고 오히려 그렇죠. 정치하지 증세했었죠. 않았습니까? 담배세만 엄청 올랐었죠. 피해가 결국에는 서민들한테 고스란히 전가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정부가 정책을 제대로 해야, 예. 똑바로 해야 문제가 안 생기는 건데 정부 정책이 엉뚱한 데로 포커스가 가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국민들만 죽어난다. 네, 정말 시간이 적부지 제가 네. 워낙 검토세를 잘못 알려진 정보들이 막 유포되고 과장되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하나 더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과거 뭐 세제 개편을 그럴 때 포함이 안 되게 결국 2020년도에 법 통과할 때는 포함된 내용들이 몇 가지가 더 있는데 그중에 또 하나가 의제 취득 가액 제도라는 게 있습니다. 의제 취득 가액 제도. 예컨대 제가 삼성전자를 한 5년 전에 5만 원에 샀어요. 내년 1월 1일에 만약에 뭐 삼성전자가 10만 원이 됐다. 그럼 5만 원 이게 주가당 이제 그 이득이 생겼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에 대해서 바로 뭐 이게 세금을 물 수 있네. 해가지고 매물이 많이 나올 수도 있네. 이런 우려를 하지 않습니까? 다 그런 우려를 다 이제 또 고민해서 불식시키기 위해서 과거 취득 가액과 제도 시행 직전에 이 그 주가 중에 높은 가격을 취득 가격을 의제해 주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 연말에 11월 연말에 그 하니까 이 사람은 굳이 물량을 갖다가 막 무리하게 내놓을 필요가 없는 거죠. 이런 의제 취득 가액 제도도 있는데도 일부 언론에서 뭐 보도가 되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와가지고 막 그런 것 때문에 주식 물량 쏟아지고 뭐 주가 떨어질 수 있다 이런 말들을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제발 이런 부분들은 좀 정확한 정보를 알고 저희가 판단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차규근 의원님 모시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저희들이 사실 신문지면 언론지상에서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그리고 정확하게 잘 알지 못하는 그리고 잘못되게 보도된 내용까지도 상세하게 짚어주시니까 구체적으로 지금 기재위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을 상세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 저는 이것도 오늘 처음 들었네요. 의제 취득 가액 제도가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또 일본에서 이걸 일본의 이온은행이라는 데서 이제 발간한 보고서 내용인데 일본에서도 그 88년도에 그 검투세 시행을 했거든요. 자본이득세, 양도소득세. 근데 또 일본에서 2014년도인가 그때도 세율을 갖다가 다시 높이는 그 때가 있었답니다. 그때 이제 이 세율을 높이는 것에 대해서 과거의 사례를 분석을 해봤을 때 중장기적으로 세금의 도입은 영향이 없었다. 오히려 그거보다는 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세제 개편이 투자 심리를 통해 주가의 변동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그 시점의 경기 동향이나 기업 실적의 호불호 등 시장 환경의 영향이 주가에 더 반영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너무나 상식적인 거죠. 그러네요. 그런데 마치 지금 무슨 그 금투세를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으면 지금 안 되는 것처럼 마치 지난번에 주가 폭락했을 때 그때 이게 금투세 시행되지도 않은 금투세 때문에 그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주장이고요. 만일에 지금 2년 유예가 되면은 대선 정국입니다. 그러네요. 의미가 누가 하겠어요.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 여당이라면 금투세 유예 폐지한다 그러면 정권구에서 인하한 것 어떻게 할 것인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세수 부족의 세수는 정부 여당이 책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물가는 그렇게 치솟고 내수는 얼어붙고 자영업자는 지금 죽어나가는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차규근 의원님 굉장히 지금 격해지시는 이유가 너무 현장에서 진짜 공부를 제가 그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인터뷰 여러 차례 요청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공부해야 돼서 출연 지금 못합니다. 저 공부해야 돼요라고 하셨는데 정말 열심히 공부하셔서 뭐가 제일 바람직한 제도인지 그리고 어떤 것이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 제도인 것인지 투자자들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또 국가의 조세 정책을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준비하셔서 설명해 주셔서 정말 정호철님께서 차 의원님께서 정확한 정보를 너무 자세히 알려주셔서 좋다 이런 말씀들 주시고 계십니다. 이런 게 정치지요. 이것이 정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더 시간이 더 길었으면 일하는 차규근 의원님 멋있으십니다. 이런 의견들 이제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기재위가 언제 열립니까? 내일 그 결산 위한 그 기재위가 열리고요. 또 저는 또 예결위도 제가 위원으로 활동을 하게 돼서 다음 주 2, 3, 4, 5는 또 제가 예결특위도 들어가서 일을 하게 그렇군요.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9월 정기국회 시즌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상당히 이제 이 조세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텐데 앞서 설명해 주신 대로 이것은 여야 불문
여야 불문 공통으로 합의해서 네네. 그것도 2020년도에 합의했다가 예. 2020년도에 22년에 한 번 또 유예하고 또 이번에 2번이나 유예한 것입니다. 네. 그럼 또 유예를 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판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이고 의원님 말씀은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또 말씀하시죠. 좀 쑥스럽긴 한데 네, 괜찮습니다. 뭐 저희 또 보좌진들이 네. 요 뭐 또 후원 뭐 이렇게 한번 아이고 의원님 가까이 가까이 아이고, 뭐 이게 클로즈업 한번. 너무 활동하려면 뭐 또 이게 네, 필요합니다. 야 이거 필요하니까 뭐 좀 쑥스럽긴 한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차규근 후원에 자 참여해달라는 당부 말씀까지 들었습니다. 이용열 선생님 잘 들었습니다. 네, 예, 다음에는 감사합니다. 함께 오실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